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실수했겠거니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반복되면서 제 머릿속에는 설마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이민정 올해 39이고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출판사에서 교정교열 일을 하다 보니 집에서도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죠. 퇴근 후엔 TV 보거나 책 읽고 주말엔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들 사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세탁기를 돌리고 커피 한잔 하면서 책을 읽고 있었죠. 시간 맞춰 세탁실에 내려가 건조기에 빨래를 옮겨놓고 1시간 뒤에 다시 갔을 땐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가 넣었던 빨간색 레이스 팬티 한 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에어라 내가 안 넣었나 싶어서 집으로 올라가 세탁 바구니를 다 뒤졌어요. 침대 밑 욕실 세탁 바구니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착각했겠지 싶어서 넘겼어요. 나이 드니 건망증도 심해지고 요즘 스트레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주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엔 연분홍색 속옷이 사라졌어요. 같이 넣은 다른 속옷은 다 있는데 딱 그 한 장만 없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좀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혹시 건조기 속에 남아있나 싶어서 다시 내려가 봤지만 없었고 관리실에 말해볼까 하다가도 속옷 하나 없어졌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라는 반응이 나올까봐 말 못했죠. 그날 밤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거 진짜 내 착각이야. 아니면 누가 일부러 가져간 걸까?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위층에 사는 김혜진 씨.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외모도 깔끔하고 조용한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그분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괜히 나를 위아래로 훑는 듯한 시선. 내가 예민한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속옷을 절대 건조기 안에 오래 두지 않았어요. 타이머 맞춰서 알람 뜨면 바로 내려갔고 누가 들어오면 일부러 뒤돌아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라지는 건 또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엔 이건 그냥 내 착각이 아니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빨래하는 게 무서워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세탁실에 가는 게 무서워졌죠. 주말 아침마다 하던 빨래를 일부러 새벽이나 아주 늦은 밤으로 미뤘어요. 사람이 없는 시간이면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시간을 아무리 바꿔도 항상 제가 세탁실에 있을 때 누군가 복도 끝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1시쯤이었어요. 세탁이 끝나서 건조기로 옮기려고 문을 여는 순간 문 너머에서 누군가 발소리를 내며 재빨리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누구였는지 보진 못했지만 엘리베이터 쪽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던 건 확실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안해서 문고리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문 앞에 화분도 하나 놔뒀죠. 만약 누가 들어오려 하면 그 화분이 넘어지겠지 싶어서요. 너무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요. 월요일 회사에서 가장 친한 박소연에게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나 진짜 무섭다. 요즘 자꾸 속옷이 없어져. 2번이 아니고 4번이야. 게다가 누가 날 지켜보는 것 같아. 소연이는 제 말을 듣고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는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덧붙였죠. 설마 위층 그 아저씨 아니야? 김혜진 너. 그 사람 평소에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 사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미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누가 그 생각을 입 밖에 꺼내니까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었어요. 김혜진 씨는 항상 정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목례하고 때론 먼저 버튼을 눌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마주쳤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요즘은 빨래 늦게 하시네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몇 시에 빨래해야 하는지도 아는 거야. 그 짧은 한마디가 제게 너무 많은 걸 알려줬어요. 그는 나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 확실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름이 돋았고 창문 커튼을 다 닫고 현관문의 체인도 새로 걸었어요. 그날 밤은 불을 켠 채로 잤어요. 무서웠어요. 진짜로. 그 후로 저는 매일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언제 빨래를 했는지, 어떤 옷이 사라졌는지 복대서 이상한 발소리를 들은 시간까지 전부 적었죠. 그리고 또 다음 주말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이건 제 착각이 아니에요. 내 속옷이 사라지고 있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평소에 무뚝뚝하던 관리인 아저씨가 신문을 넘기고 있었죠. 저기요, 지난주 토요일 새벽 2시쯤 세탁실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제 말을 듣고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왜요? 뭐 잃어버리셨어요? 네? 속옷이요. 몇 번이나 없어졌고요. 혹시 누가 몰래 들어온 건 아닌가 해서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그런 건 많아요. 요새 젊은 애들 장난도 심하고 어차피 얼굴도 잘 안 보여요. 봐도 별 도움 안 될 텐데 순간 욱할 뻔했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보고 싶어요. 혹시 반복되는 일이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제야 그는 마지못해 컴퓨터를 켰고 화면에 날짜와 시간을 맞춰 영상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1배속, 2배속, 빠르게 돌아가는 세탁실 화면 속. 처음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정확히 2시 11분 세탁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 남자는 세탁기 앞을 서성이다가 어떤 바구니를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서 후드 점퍼 안에 숨겼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건 분명히 제 바구니였어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하얀 바구니에 빨간 리본을 묶어놨었거든요. 혹시 나중에 확인하기 쉽게 하려고요. 꺼봐요. 이거예요. 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자 관리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근데 이거 얼굴 하나도 안 보여요. 모제 마스크까지 쓰고 이걸로는 경찰도 못 잡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정말로 얼굴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그 덩치 걸음걸이 팔 움직임, 뭔가 낯이 익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김혜진.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느낌만 가지고 누굴 의심할 순 없죠. 게다가 괜히 문제 삼았다가 예민한 여자로 낙인 찍히기 싫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 프레임을 멈추고 확대해보기도 했고 혹시라도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세탁실을 나가기 직전 문을 열 때 고개를 아주 잠깐 돌리는 장면에서 눈빛이 카메라에 스치듯 잡혔어요. 순간 전율이 오싹했어요. 그 눈,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를 위아래로 훑던 그 눈, 김혜진의 눈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확신은 안 돼요. 증거가 없잖아요. 다음날 출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혜진 씨가 서 있었어요. 오, 이민정 씨, 요즘 밤에 자주 내려가시네요, 또. 그 말이에요. 또 내 일정을 꿰뚫고 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밤이 조용해서요. 하고는 애써 아무 일 없는 척했죠.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마치 내가 모를 거라고 확신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잡는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고요. 경찰이 도와주지 않아도 관리인이 무시해도 내가 직접 증거를 잡겠다. 바로 다음날 퇴근길에 전자상가에 들러 초소형 카메라 하나를 샀어요.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였고 와이파이로 실시간 화면도 볼 수 있대요. 리튬 배터리로 몇 시간은 촬영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샀죠. 그리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카메라를 속옷 바구니 바닥에 고정시키는 일이었어요. 얇은 타올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카메라를 붙였어요. 바구니 안쪽을 비추도록 각도도 조절했죠. 이제 미끼가 필요했어요. 평소엔 절대 건조기에 오래 안 둔 속옷들. 이번엔 일부러 화려하고 눈에 띄는 디자인의 팬티 2장을 골랐어요. 그중 하나는 새로 산 보라색 레이스 팬티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아까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확실한 걸 얻어야 했기에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밤 11시,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시간, 조용히 세탁실로 내려갔어요. 카메라가 설치된 속옷 바구니에 그 2장의 팬티를 살짝 위로 올려서 잘 보이게 넣었고
세탁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휴대폰으로 카메라 화면을 틀어놓고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손은 식은땀으로 젖고 가슴은 두근두근.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놓치면 그 사람은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겠죠. 그리고 나 같은 피해자는 더 늘어날 테고요. 시간이 흘러 건조기를 돌린 지 30분쯤 됐을 때였어요. 카메라 화면에 움직인 감지 알람이 떴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카메라 화면을 확대하니 세탁실 문이 열리고 모자와 마스크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바로 저번 CCTV 영상에서 봤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제가 놓은 바구니 앞으로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팬티 한 장을 꺼내 후드 안으로 숨겼어요. 그 순간 카메라가 그의 눈을 정확히 포착했어요. 모자 아래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 그 눈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김혜진 씨예요. 확신했어요. 그는 또 한 장을 꺼내려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화들짝 놀라 급하게 도망쳤어요. 문이 닫히고 세탁실은 다시 조용해졌죠. 전 손을 덜덜 떨며 카메라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예요. 그의 눈 걸음걸이, 심지어 손가락에 있는 작은 점까지도 카메라에 찍혔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이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가는 것. 하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을 한 번 더 마주치고 싶었어요. 제가 눈치챘다는 걸 그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부러 평소보다 20분 늦게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마침 문이 열렸고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김혜진, 그는 항상 그렇듯 정중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민정 씨.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젯밤 세탁실에 뭐 찾으러 내려가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요. 그의 얼굴이 딱 너무 5초 굳었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미세한 떨림,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곧바로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게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냥 산책 겸 나왔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길래 혹시 뭐 떨어졌나 하고. 거짓말. 새벽 1시에 산책 겸 세탁실을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우린 둘만 좁은 공간 안에 갇혔어요. 그 몇 초 동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고 제 심장은 고막을 찢을 듯 뛰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떤 말씀이시죠? 그가 웃으며 되물었죠. 그 미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생각보다 얼굴이 잘 나왔더라고요. 카메라가 좋은 걸로 바꿔서 그런가 봐요.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딱 멈췄어요. 마치 모든 걸 들킨 아이처럼.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먼저 내리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발을 내디디자 그제야 따라 내려왔죠. 그리고는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는 제가 모든 걸 알게 됐다는 걸 인식했고 이제부터는 더 조심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그날 오후 조퇴를 하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핸드폰에 저장한 카메라 영상, 시간대별 기록 관리실 CCTV, 화면, 캡처본 사라진 속옷 목록까지 전부 준비했어요. 경찰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영상을 보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 정도면 수상한 정황이 충분하네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수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내 집 구조를 알고 있고 내 생활 루틴을 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문에 2개의 체인을 걸고 부엌칼을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내일 오전 김혜진 씨 자택에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현장 동행 가능하실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다음날 아침 10시. 경찰서 앞에서 형사 2명과 합류했어요. 차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형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긴장되시겠지만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시게 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해두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우리는 조용히 김혜진 씨 자택 앞에 도착했고 벨을 누르기 전 경찰은 소곤소곤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3초, 5초, 10초 대답이 없었어요. 문 개방하겠습니다. 전자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간 순간 저는 그대로 멈췄어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거실엔 아무도 없었지만 공기 자체가 음산했어요.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창문 묘하게 정리된 가구들, 그리고 그 안쪽 벽에 붙은 속옷들, 진짜였어요. 벽 한쪽이 온통 여성 속옷으로 덮여 있었어요. 각각 고리로 걸려 있었고 깨끗하게 세탁되어 접힌 채 마치 컬렉션처럼 진열돼 있었어요. 핑크보라 하늘색 내가 잃어버린 것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소름 끼쳤던 건 서랍. 서랍을 열자 속옷과 함께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날짜, 시간, 색상, 재질, 그리고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조길질, 분홍색 레이스, 주인 집에 없는 듯, 냄새 약함, 추비 게이지벨, 치퍼팔, 빨강 리본 달린 팬티, 세탁 후 따뜻함 유지됨. 경찰이 조용히 메모를 넘길수록 제 손은 차가워지고 입술은 말라갔어요. 이거 전부 기록한 거네요. 형사가 낮게 중얼렸어요. 욕실 쪽 문을 열자 거기엔 또 다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방 하나가 완전히 감시실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중고 CCTV 모니터, 오래된 캠코더, 그리고 모니터에 출력된 복도 카메라 영상 일부. 그 사람은 단순히 몰래 가져간 것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냥하듯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현장 사진을 촬영했고 저는 거기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현관문 밖으로 나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도, 혐오도, 공포도 모두 동시에 밀려왔어요. 몇 분 후 경찰이 나와 말했어요. 주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민정 씨 말씀대로 계획적인 행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김혜진 씨는 회사에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됐어요. 그는 수갑을 찬 채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채에 실려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그의 뒷모습에서 조금의 반성도 죄책감도 느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형사가 말했어요. 이민정 씨의 진술이 사건의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피해자로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갔어요. 경찰서 조사실 안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김혜진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그는 처음보다 훨씬 말라 보였고 눈밑은 퀭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은 덤덤했어요. 형사가 묻자 그는 천천히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냥 수집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저마다 다른 향기 색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일상의 흔적들이 저에겐 너무 특별했거든요. 형사도 저도 잠시 말을 잃었어요. 특별료 형사가 되물었죠. 네, 그건 단순한 속옷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하루 습관 삶이 담긴 조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록도 했고요.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쓴 노트에 대해 자랑하듯 얘기했어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요. 어디서 언제 얻었는지 기록해뒀습니다. 그걸 보면 그 날의 감정이 떠오르니까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는 자신이 범죄자라는 자각이 전혀 없었어요. 형사가 물었어요. 이민정 씨를 노린 이유는 뭡니까?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은 조용하고 혼자 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도 모르겠구나. 그건 명백한 포식자의 마인드였어요. 사냥감을 관찰하고 취약한 순간을 포착해서 천천히 침투한 거예요. 형사가 다시 물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집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성적 도착이자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절도입니다. 김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그저 외로웠던 거죠. 형사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다 이런 짓을 하진 않죠. 진술을 마친 후 조사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형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민정 씨 너무 잘 견디셨어요. 그는 조만간 정신감정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법적으로도 강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어딘가 찝찝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피해자였어요. 자신이 외로웠다고 감정에 취해 그랬다고.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그는 고의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와 다른 여성들을 훔치고 감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엔 또 다른 조용한 여성이 누군가의 타겟이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며칠 후 퇴근길에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지역 뉴스 기사 헤드라인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분당구 고급 오피스텔 여성 속옷 절도범 검거, 수년간 감시 행각, 그리고 그 밑엔 모자이크 처리된 김혜진의 얼굴과 아파트 정형사진. 순간 눈앞이 핑 돌았어요. 내가 그 기사 속 참고의 피해자 보아라는 걸 세상 대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등에 시선이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는 짧게 인사만 하고 빠르게 지나갔고 옆집에 사는 대학생은 저를 힐끗 보고는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도착했길래 나가서 들고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중년 부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저 여자래. 아 진짜 혼자 산다더니 머릿속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왜 숨고 있어야 하죠? 내가 왜 죄인처럼 눈치를 봐야 하죠? 그날 이후 출퇴근 시간도 바꾸고 마트도 더 먼 곳으로 갔어요. 누가 볼까봐. 누가 나를 속옷도난 피해자로 낙인 찍을까봐. 소연이는 전화로 말했어요. 야 어차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넌 오히려 용기 냈고 다른 사람들한테 경각심 준 거야.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사람들은 진실보다 이야기거리에 더 관심이 많아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여성과 마주쳤는데 그녀는 갑자기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속옷이 없어졌었어요. 네, 근데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했어요.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다시 뛰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겪은 일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이 피해를 참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설마 내가 오해했겠지 하며 넘어갔는지. 하지만 한편으론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문고리를 확인하고 배달 온 물건에도 손이 먼저 가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또 지켜보고 있을까봐 문득 복도의 발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아직도 혼자예요. 그리고 이 일은 단지 끝난 일이 아니라 시작된 일이에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건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놓인 낯선 전단지 하나를 보고 나서였어요. 그냥 일반 전단이었는데 누군가 일부러 문틈에 꽂은 듯 정확히 내 이름이 송을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민정님 강하게 살아남으세요. 딱 그 한 줄. 선의일 수도 있어요. 정말 누군가 응원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마음 편히 숨도 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날 밤 작은 이삿짐 상자를 펼쳤어요. 책 몇 권, 식기 몇 개, 그리고 침구류. 혼자 사는 사람의 짐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속옷 서랍은 가장 마지막에 정리했어요. 그곳을 열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물건들이 누군가에게는 관찰 대상이었고 욕망의 표적이었다는 사실. 속옷을 하나씩 담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나? 내가 새 속옷을 사지 않았더라면, 조용히 살았더라면 그 일이 없었을까? 하지만 곧 머리를 저었어요. 아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단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고 잘못한 건 오직 그 사람이에요. 짐을 다 정리하고 밤 2시 혼자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이곳에서 웃었던 날도 있었고 눈물로 밤을 지샌 날도 있었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땐 작고 조용한 나만의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세계가 금이 간 유리창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고마웠어요. 이 집에서 용기 있는 내가 태어났으니까. 택시를 불러 이삿짐을 싣고
새벽 어스름한 하늘 아래 그 아파트를 등지고 나올 때 복도에서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불 꺼진 내 창문, 그리고 늘 내가 앉아있던 그 거실 소파. 이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공간이 왠지 나보다도 더 슬퍼 보였어요.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에서 다시 조심스럽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이젠 커튼을 꼭 닫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발소리에 놀라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작은 상처처럼 남아있어요. 그건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 상처는 내가 끝까지 살아냈다는 증거니까요.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겉으로 보기엔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조용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지하철에서 누군가 너무 가까이 서면 숨이 막혔어요. 혼자 있는 집 안에서도 괜히 뒤를 돌아보게 되고 잠을 자다가도 이상한 꿈에 깨어나는 날이 많았어요. 그제야 인정하게 됐어요. 나는 아직 괜찮지 않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수백 번 망설였던 심리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실은 따뜻한 조명이었고 상담사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어요. 이민정님,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긴 판단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무런 질문도 압박도 없는데 그저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온 두려움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말했다. 저는 피해자인데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죄인인 것처럼요. 상담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건 우리 사회가 가진 오래된 왜곡이에요. 피해자가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불편함을 감추고 싶어 하죠. 그걸 피해자 탓으로 돌려서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어요. 몇 주 뒤 상담사의 추천으로 여성 피해자 회복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런데 가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그저 슬픈 얘기만 더 듣고 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곳은 달랐어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회사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된 걸 발견했어요. 이혼 후 혼자 사는데 누가 밤마다 창문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모두들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속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은 잘 버텨왔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울고 말았어요. 그 모임 이후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분노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야 내가 살아남았다는 걸 실감했어요. 가끔은 생각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기억은 지우고 싶을 만큼 끔찍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진 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평소에 눈팅만 하던 여성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됐어요. 평범한 일상 얘기부터 상처와 치유의 이야기들까지 수많은 글들 속에서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내 얘기를 해볼까? 손끝이 망설였어요. 이런 글 올리면 이상하게 보일까? 그 사람 이름은 안 써도 될까? 괜히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런데도 어딘가 모르게 이제는 나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속옷이 자꾸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가 덜렁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탁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집 복도 CCTV 밖에 사각지대에서 제가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에 무너질 때 다른 여성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나 하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이건 우리가 너무 오래 침묵해왔던 이야기였다는 걸. 올리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시 지웠다 올릴까 댓글 달리면 무서워서 못 볼 것 같았어요. 하지만 10분, 30분, 시간이 지나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도 같은 경험 있어요. 근데 말 못했어요. 이런 글 써주셔서 고마워요. 용기 얻었어요. 몇 분 만에 좋아요. 수가 수백 개를 넘었고 공감 공유 위로. 그 안엔 판단도 조롱도 없었어요. 누군가는 자신이 겪은 직장 내 성희롱을 고백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몰래 카메라 피해 경험을 털어놨어요.
그날 밤 나는 수십 개의 댓글을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구나. 그제야 내가 이 이야기를 겪은 이유를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며칠 후 그 글은 포털 메인에 소개됐고 몇몇 여성단체에서 연락도 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이 사례를 간견해서 소개해도 될까요? 비슷한 피해자들이 모이는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생각했어요. 그래, 이건 이제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 이야기는 다른 수많은 이민정들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날 밤 세탁실 앞에서 울던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말했고 세상은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민정님, 혹시 다음 주 여성폭력 예방 포럼에서 간단히 사례 발표 가능하실까요? 메일을 받고 몇 분간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도 되는 걸까? 하지만 또 다른 마음속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이젠 피하지 말자. 내가 겪은 걸 말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행사 당일 작은 강당엔 70명 정도의 여성이 모여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얼굴들. 하지만 눈빛은 다 비슷했어요.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넘어져 본 사람만이 가진 강함. 제 순서가 다가오고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무대 위에서 객석을 바라보자 그 누구도 저를 평가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혼자 사는 집에서 몇 개월간 속옷이 사라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민한 걸까? 혼자 살아서 더 민감한 걸까? 자꾸 저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니었고 누군가는 정말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빠짐없이 말했어요. 내가 겪은 수치심 혼자 울었던 밤, 사람들의 시선 상처를 감춘 일상,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누구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누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기를 전한 사람이다. 포럼이 끝나고 몇몇 참석자들이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 못했던 제 마음을 대신 말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 있었는데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용기가 좀 나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을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나는 살아남았고 이야기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전화는 예상치 못한 번호에서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K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보이지 않는 폭력 제작진입니다. 이민정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 주 방송에 출연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름을 밝히고 얼굴까지 공개한다는 건 진짜 나를 세상 앞에 드러낸다는 뜻이니까요. 혹시 또다시 이상한 시선을 받을까, 뒷말이 생길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또렷하게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숨을 덜 헐떡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출연을 수락했어요. 촬영 당일, 스튜디오 조명 아래 앉아 진행자와 마주했어요. 카메라 감독이 3, 5, 1. 손가락으로 사인을 보내고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녹화가 시작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민정님 감사드립니다. 얼굴을 공개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요. 나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꼭 쥔 채로 입을 열었어요.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100번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가 내 얼굴을 천천히 비추고 나는 천천히 차분하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처음 속옷이 사라졌던 날 세탁실에서 느꼈던 서늘함, 엘리베이터 안의 눈빛, 그리고 카메라로 포착한 범인의 눈동자. 진행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훔쳐보던 순간보다 더 무서웠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피해자인데도 제가 뭔가 조심하지 못해서 겪은 일처럼 낙인 찍히는 그 감정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하며 나는 천천히 눈을 들고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어떤 피해자도 숨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큰 용기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보고 많은 분들이 위로받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조금은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날 밤 방송이 나가고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 메시지, SNS 댓글들. 언니 진짜 멋졌어요. 나도 같은 일 겪었는데 이제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언니가 나 대신 말해준 것 같아요. 나는 그날 비로소 완전히 깨달았어요. 내 이야기는 고통으로 시작됐지만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게 바로 내가 이 모든 걸 견뎌낸 이유였어요.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햇살이 창가에 걸쳐 있었고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어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누가 배를 누를까 걱정되지 않았고 복도 발소리에도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아, 나는 지금 무서워하지 않고 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왠지 모르게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은 이른 아침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멀리서 뛰노는 강아지를 바라봤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충분했어요. 내가 겪은 일은 분명 끔찍했어요. 그때의 나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고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기억은 남아있지만 이제 그 기억에 내가 휘둘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탓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내 마음과의 화해였어요. 지금 내 옆에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붙잡아줬고 함께 걸어왔어요. 더 이상 피해자라는 단어로만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들. 그날 저녁 나는 짧은 글을 SNS에 올렸어요. 내가 늘 위로받던 공간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정입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당신이 침묵했던 이유를 누구보다 이해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버텨왔다는 증거예요. 화면을 닫고 창문을 열어둔 채 그날 밤 나는 아무런 불도 켜지 않고 편안히 잠들었어요. 그게 내가 진짜 원했던 평화였어요.